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다가 숫자 1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최종 정리 파이널 특강 저희 하게 됐죠. 이 최종 정리 파이널 특강이면 이거죠. 이제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일 텐데,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을 봐봤으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책을 가지고 그 중에서 딱 넘기면서 내가 기억나는 내용만 쭉 보면서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걸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 중에서 내가 공부할 때 이해했던 것들,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해됐던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눈에 익혀서 들어가면 시험 볼 때 큰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면 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 특강을 하면서 세무회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 부분들 또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들, 그걸 가지고 문제를 40문제를 구성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마 저희 조세총론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세총론하고 법인세법까지 할 거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소득세하고 부가세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는 이제 1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1번에 보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관련된 이론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우리 조세총론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뭐냐면 조세의 분류를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위에 보면 과세권자에 따라 뭐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고, 2번에 보면 사용 용도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고, 시험이 이렇게도 나오죠. 다음 중 뭐 분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 지방세, 사용 용도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고 한 다음에, 자, 국세에는 그럼 뭐가 있는지, 지방세에는 뭐가 있는지, 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세목들을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시험으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세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세에 해당하는 거에 법인소득 부가가 있다, 지방세, 취득 등록며 주민세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류를 해놓고 틀린 문제를 찾는 거, 자, 이 정도만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용 용도에 따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세금을 걷는 목적이 딱 있는 거야. 자, 이 세금은 여기다 쓸 거야 라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농어촌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세가 될 거고요. 3번에 조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우리 부가세 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부가세는 뭐였어요? 간접세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 여기 있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자, 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였죠. 자, 그래서 간접세는 그게 다르지만 직접세는 똑같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고요. 4번의 인적사항 고려 여부는 우리 인세 쪽을 좀 보면 돼요. 자, 인세를 보면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고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세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썼던 교육비, 뭐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세금 계산할 때 다 고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인세고, 물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재산세라고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자, 부가세 뭐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든 누가 100만 원짜리를 사든 100만 원짜리 사면 10만 원 내세요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 그런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서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정말 자주 나오죠. 자, 뭐냐면 우리 종가세라는 거는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은 뭐로 나오나요? 금액으로 나오죠. 즉 화폐 단위로 나와요. 법인세 과표가 뭐 10억이에요, 1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이 종가세라는 거고, 종량세는요, 과세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가 화폐 이외의 단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세를 보면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맥주의 주세가 종가세에다가 종량세로 바뀌었어요. 이런 신문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뭐냐면 지금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맥주의 가격에다가 몇 퍼센트 이게 아니고, 자, 1리터 또는 1kg
미터인가? 예, 그 리터에 따라서 리터에 얼마씩 세금을 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측정하는 단위가 뭐예요? 리터. 화폐 단위 이외의 단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량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고요. 독립된 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고 아니면 부가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랑 다른 애죠. 자, 얘는 뭐예요? 어떤 세금에 덩달아서 같이 딸려간다. 그래서 부가세라는 표현을 썼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죠. 자, 문제 한번 봐보죠. 조세 분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조세를 연결한 건데요. 1번에 보니까 국세, 법인소득, 2번에 지방세는 취득,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 이거는 익숙한 거고요. 맞고요. 2번에 직접세가 법인소득, 그 다음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얘도 맞고. 3번에 보면 자, 인세, 인적사항 고려하는 거요. 법인소득, 가장 대표적인 거 나왔으니까 맞고요. 4번에 보면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는데, 자, 이 종량세에 봤더니 뭘 해놨어요? 법인세, 소득세. 자, 법인하고 소득은 화폐 단위로 과세하니까 종가세가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면 우리 조세총론에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자,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해야 된다. 자, 어때요? 네, 당연하지. 이거는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고. 자, 2번에 보면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대요. 어떤가요? 네,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당연하지 이런 느낌 나오잖아요. 조세평등주의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조세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실질과세. 자, 이 표현을 좀 기억해야죠. 왜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내가 벌어들인 소득하고 다른 사람 소득으로 구분을 해놨어. 자, 그런다고 해서,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소득을 분산시켰다고 해서 이 분산시킨 소득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면 나 혼자 세금 부과할 때보다 소득을 분산시켜 놓으면 세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명의만, 형식상으로만 분산시켜 놨어도, 야, 이게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네 거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어때요? 네, 평등해지죠. 세금 부담하는 게.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이란 거 기억하셔야 되고, 4번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 이 표현 정말 자주 나오죠. 틀린 지문으로. 납세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는데, 과세관청에도 적용되지 않나요? 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서 납세자도 지켜야 되고, 과세관청도 지켜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신의 측의 원칙입니다. 자, 문제 3번에 기간과 기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정말. 1번에 보면 국세 신고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 자, 시험의 주종 전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 나와서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번은 제대로 설명한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에 보면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해 정해진 일시를 말합니다. 어때요? 예,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자, 그럼 이 3개월이 끝나는 이 시점, 그게 뭐예요? 기한인 거죠. 기한.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자, 요즘에 이제 이 표현 가지고 장난치는데, 자, 민법에 따라 우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불산입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을 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고요. 4번에 보면 세법의 기간은 일주, 월, 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이 역법적 방법에 의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세 신고 언제라고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자, 그럼 이 3개월이란 걸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역법, 즉 달력에 있는 3개월. 만약에 12월 31일 날 사업연도가 종료한 회사 같은 경우면 여기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달력에서 12월 30일이 지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3월 31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신고한다는 거고요. 자, 5번에 보면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됐을 때 신고한 걸로 본다. 자, 우리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과세관청이 있다고 하면,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에 관한 상황을 알려주는 송달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국세기본법에서 우리 다루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의 기준 시점은 우리 뭐라 그랬나요? 내가 발송했을 때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요? 발송주의.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납세 의무자한테 알려주는 서류의 송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송달. 자, 이 송달은 언제예요? 내가 과세관청이 발송했을 때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요? 도달주의였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지금은 내가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케이스겠죠. 그때는 전송된 때 기본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서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라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세법 적용 원칙. 자, 이거는 세법 문제가 아니에요. 세법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윤리의식을 판단하는 문제요. 자, 봐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 1번을 보세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춰서 납세 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때요? 당연하지잖아. 자, 이거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 문제는 정말 나오면 금방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1번 당연하지. 3번도 보세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한대요. 그럼 뭐 해야 된대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춰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래요. 어때요? 당연하지. 이걸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자, 2번 보세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어때요? 우리 소급과세 금지라는 거 많이 배웠었죠. 자, 법을 바꾼 다음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 다음에 야, 너 작년에 세금 적게 냈네? 예를 들어서 세율을 높였어요. 세율을 높인 다음에 작년에는 세금을 적게 내셨네요? 작년 것도 많이 내세요? 자, 이렇게 소급해서 과세 못한다 그랬죠. 소급과세 금지다. 자, 4번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것이 있더라도 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기업회계 기준 관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요. 만약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을 따라가겠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관행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는 거였죠. 자, 이제 법인세로 들어가는데요. 법인세에서 여러분 처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뭔가요? 예, 법인 이 유형에 따라서 세금을 어디까지 내야 되나요? 자, 이거 가지고 시험을 자주 내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법인이라는 실체가 있을 때 어떤 세금, 법인세 중에 어떤 세금을 낼 거냐? 우리 지금 네 가지 나오죠. 각 사업연도,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을 할 텐데 누가 부담하느냐?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내국법인이라는 애가 있고 외국법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내국법인은 항상 뭐였어요? 국내의 원천소득이었죠. 자, 내국법인은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국내외, 그래서 항상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 기준으로 가고요. 국내 원천, 죄송해요. 제가 여기다 잘못 썼어요. 자,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일 때는 뭐였어요? 영리법인일 때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일 때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자, 내국 영리법인이면 자, 내국법인이니까 국내외 자, 해외에서 발생한 것도 과세하고 영리법인이니까 모든 소득 자, 내국 비영리법인이면 내국이니까 국내외 해외 것도 과세할 때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할게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처음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외국법인이면 어떤가요? 자, 외국 영리예요. 자,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기로 했죠. 거기에다가 영리법인일 땐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일 땐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할게요. 자, 이렇게 구분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뭔가요? 청산소득이라는 애가 있고 미완료소득이라는 애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데 자, 일단 토지 등 양도소득은 누가 하더라도 전부 다 과세예요. 자, 내국 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하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이 없는 거죠. 변별력이. 모두 다 과세하는 거니까 시험 지문에 내기가 굳이 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지문으로 낼 거는 뭐 있겠어요? 청산소득하고 미환료소득이에요. 근데 미환료소득을 시험에 내는 경우도 많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서 틀린 걸로 낼 때 항상 내는 게 뭐냐면 청산소득이에요. 왜요?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해요. 그리고 내국 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는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이 청산소득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과세하는지 납부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보면 이렇게 돼요. 1번에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인데 괄호하고 국내외 원천 소득 안 돼요. 왜요? 내국 영리법이니까 국내외 그리고 영리법이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울 거고요. 틀렸다고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국 영리법인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뭘 기준으로 보냐 청산소득의 과세 대상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내국 영리법인은 뭐에 과세한다고 했어요? 청산소득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내국 비영리예요. 걔네들이 청산소득이 있을까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면 외국 영리예요. 외국 영리인데 청산소득이 있나 보니까 있어요.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나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외국 비영리니까 자 얘도 지금 청산소득 얘기 나오나요? 청산소득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오히려 맞는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청산소득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빠르게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다. 자, 다음으로 결산조정, 신고조정이죠. 결산조정은 뭐라 그랬어요? 결산조정은 손금에만 있다 그랬어요. 손금에만. 손금인데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손금 항목들이 결산조정으로 오래 들어가죠. 자, 그래서 결산조정은요, 외부와의 거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예요? 우리 회사 재고자산 시가가 떨어졌네? 우리 원가 취득했던 게 1억인데 지금 팔아봤자 8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8천만 원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줄이죠. 그때 잡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데 내가 이걸 지금 외부에 팔았나요? 아니야. 팔지도 않았는데 우리 창고에 있어요. 근데 창고에 있는 물건인데 얘가 지금 시가가 떨어져서 재무상태표에다가 그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잡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니까 외부와의 거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결산시, 즉 장부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만 외부와의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장부에다가 잡았을 때만 세법이 인정하는 거고 회사가 장부에 잡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부에 잡았을 때 인정해 줄게. 라는 애들이 결산조정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산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뭐 어떻게 하래요?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상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뭐냐면 올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안 잡았어. 안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작년에 평가 손실 있었는데 내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먹을게요. 돼요? 된다는 거야. 언제요? 장부에 잡았을 때 송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 잡았으면 올해 장부에다가 그냥 잡으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결산조정이어서 결산조정은 뭐가 안 돼요? 경정청구가 안 되죠. 경정청구가 뭐예요? 나 예전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잖아요. 그러려면 작년에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안 잡았으니까 작년 세금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세금 돌려주세요. 이게 되나요? 아니지. 작년에 평가손실 안 잡았으면 난 뭐 하면 돼요? 올해 잡으면 돼.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런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가 되는 게 신고조정이어서 신고조정인 애들은 무조건 세무조정해야죠.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애들이 신고조정이고 그래서 신고조정 항목은 무조건 그 해, 그 사업연도의 입금이나 송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손금을 작년에 못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안 한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6번을 보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1번에 보면 결산조정은 반드시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만 송금을 인정받는다? 예, 맞는 얘기죠. 2번에 신고조정은 결산 시 조정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해서 송금 살입할 수 있죠.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하는 거니까. 3번에 결산조정은 경정청구에서 제외된다? 결산조정은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안 한 거? 안 된다 그랬지. 그건 이후 사업연도에 하니까 경정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3번 같은 표현이 좀 어렵죠.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눈에 익숙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4번에 보면 신고조정 사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뭐가요? 신고조정이? 아니지. 결산조정이.
결산 조정이. 그래서 이 표현, 4번 같은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니까 4번은 그냥 문장을 좀 익숙해 두세요. 아, 결산 조정 사항이 이런 거다. 그리고 3번의 결산 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 표현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의 법인세법상 입금. 자,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고 가셔야 되는 건데 1번에 보면 주식 발행했을 때 액면 초과한 거 뭐야? 주발초. 입금 아니죠. 2번에 손금에 산입했는데 환금이 됐대. 환입이 됐대요. 자, 옛날에 손금이었는데 환입했어. 돌려받았어. 그럼 뭐예요? 돌려받았을 때 입금인 거죠. 자, 3번에 자산 수중이익하고 채무 면적이익인데 뭐 했대요? 2월 결손금이랑 상기했다는 거예요. 걔는 입금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4번에 국세, 지방세, 과온합금, 환급금이 아니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데 입금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손금에서도 이 정도 문제는 정말 쉽게 맞추셔야 돼요. 자, 입금과 손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금과 손금은 알고 가셔야 되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자, 노무출자사원한테 보수를 줬다는 거야. 노무출자는 내가 가서 일하는 게 출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일했다고 돈을 줬다는 거죠. 그건 뭐 한 거예요? 배당 준 거예요. 이익 난 걸 돌려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손금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출자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자,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라고 할 때 이 건보료 어때요? 손금으로 우리 인정 가능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자, 저 표현 가지고 자주 나오니까 임원이든 직원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가 건보료 부담하는 거 있으면 당연히 손금이다. 자, 3번에는 사택이죠. 자, 사택은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직원도 되고요. 임원도 돼요. 임원도 되는데, 자, 임원 중에서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가 아니야. 주식의 1% 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사택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자, 사택은 일반적으로 다 되지만 임원 중에서 그냥 임원이 아니라 주식이 있는 임원인데 그 주식이 소액주주가 아니야. 1% 넘게 있어요. 자, 그런 임원한테 사택 장고는 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4번에 주식 할인 발행차금, 쟤는 손금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2번밖에 없다. 자, 우리 9번에서는 우리 손익의 귀속 시기 중에서 우리 장기 할부 판매 가지고 문제가 종종 나오죠. 자, 우리 할부 판매라는 거 있잖아요. 할부로 살 때 단기 할부가 있고 장기 할부가 있어요. 자,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의 차이는 그 기간이 이제 1년 기준이 되는 거죠. 1년 기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단기 할부는요. 법인세법이든 기업회계 기준이든 우리 인도 기준이야. 넘겨줬을 때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넘겨줬을 때의 입금이나 송금으로 간다는 거고요. 장기 할부일 때는 지금 근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죠. 장기 할부일 때는 장기 할부일 때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계에서는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명목가치 인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얘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다는 거죠. 현대차에서 아반떼라는 차를 사는데요. 아반떼라는 차를 잘 안 보이죠? 노란색으로 해보죠.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자, 아반떼라는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금으로 사시면 2천만 원에 사시고요. 만약에 24개월 할부를 할 수 있는데, 자, 24개월 할부를 할 수 있으면 100만 원씩 24개월 동안 납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 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 총 얼마네요? 2,400만 원을 내게 되죠. 지금 사면 2,000인데 왜 할부하면 2,400을 달라고 하시나요? 이때 그 더 받는 금액 400만 원 뭐예요? 할부를 하니까 2년 24개월 동안 할부를 하시니까 이자로 더 받을게요 라고 해서 더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란 건 뭐예요? 현재 가치란 건 지금 현금 판매할 때 금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고, 명목 가치 인도 기준은 뭐였어요? 명목 가치니까 지금 내가 총 얼마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될 거니까 이 금액이 그냥 입금으로 볼게요 라는 생각이어서, 세법은 2,400 받으면 그 2,400 전체를 그때 입금으로 보고 싶은 거고, 회계에서는 아니야.
입금은 수익은 매출액은 2천만 원일 뿐이고 400만 원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게 라고 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일단 명목가치 인도 기준 자 2,400 기준으로 입금으로 보지만 결산서 즉 회사가 장부에다가 현재가치 인도 기준으로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세법은 모두 인정하냐면 중소기업들은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씩 24개월 동안 받기로 했으면 자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럼 이 받기로 한 이 금액만 그 사업연도에 입금이나 송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해서 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좀 봐보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00만 원에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 300을 받았고요. 1,800 중에 300을 받았고 나머지 1,500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마다 300만 원씩 해서 총 5회 동안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참 걸리겠죠. 1년 넘게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장기할부인 거야.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인데 이 돈을 받는 스케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3월에 팔았고요. 자, 3월에 팔았는데 6개월마다 받아요. 그러니까 9월에 또 받고 그 다음 년 3월, 9월 그 다음에 3월, 9월 이렇게 해서 6번 동안 나눠 받으면 돈을 다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자동차를 판매한 시점 자 그 사업연도 기준으로 봤더니 수익을 얼마 잡으면 돼요? 자 3개월마다 내가 지금 3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자 300만 원씩 수익을 잡게 되는데 판매한 시점에는 얼마까지가 입금으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인 300하고 300 해서 총 600이라는 게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이라는 금액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를 봐보면 계약하면서 3월 30일 날 계약금 300을 받았고요. 근데 9월 달에 300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할부금이 결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는 3월 30일에 회수한 300만 원만 매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매출로 잡았는데 얘는 지금 매출로 안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액만큼 수익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300이란 것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주는 세무조정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지금 제가 주관식으로 가져왔지만 문제로 보면 300만 원이라는 금액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겠다.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요. 10번을 보면 이 문제도 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뭐냐면 단기매매 증권, 단기순이익인식금융자산 IFRS에서는 걔가 있는데 1억에 샀던 애가 12월 31일 날 3억이 되니까 나는 평가이익이란 걸 2억을 잡았다는 거야. 평가이익을 2억만큼 손익계산서에다가 손익을 잡았을 때 세법이 이걸 인정하느냐? 세법은 인정하지 않죠. 권리의무 확정주의니까. 그래서 이를 입금 불산입하면서 세무조정을 뭘 하나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하죠. 왜요? 우리 장부에는 1억이었던 애가 재무상태표에 지금 얼마로 잡혀있어요? 3억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세법이 이걸 인정하나요? 세법의 생각에는 여전히 취득했던 1억짜리예요. 얘가. 그러니까 장부에는 3억으로 잡혀있는 애를 1억으로 줄여야 되죠. 이게 뭐예요? 자산이 3억으로 잡혀있는 애가 1억으로 줄어야 되니까 자산이 줄죠. 즉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득 처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시가평가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거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에다가 평가이익이라고 2억을 잡았어요. 자, 평가이익을 2억을 잡았어요. 근데 세무조정을 하면서 뭘 했어요? 입금불산입을 하니까 2억 원이라는 금액만큼을 다시 마이너스를 해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봐보니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뭘 하기로 했어요? 시가평가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라는 문장이 시험지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시험지문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시가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말고 세무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세무조정을 뭘 했어요?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미치는 효과는 뭐예요? 2억 원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은 거지만 물어보는 주체가 시가평가가 주는 영향인지 또는 세무조정이 주는 영향인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거 하나 더 봐볼까요?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가 아니고 매도 가능이었대요. 자, 단기 매매가 아니고 매도 가능이었을 때는 어떻게 세무 조정해요? 입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 동시 조정을 우리가 하죠. 자, 동시 조정할 때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회사가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 주식이라고만 쓸게요, 저는. 자, 주식이 1억이라고 써 있었는데 얘 시가가 3억이 되니까 얘를 3억이라고 장부에 썼어요.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원래 손익계산서에다가 평가이익이란 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평가이익을 2억만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평가이익을 잡나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손익계산서를 태우지 않죠? 손익계산서를 못 태우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 금액을 늘리면서 여기다가 기타 포괄이익이란 걸 자본에다가 직접 증가시키죠.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이 2억만큼 발생한다고요. 그럼 회사는 결과적으로 자산을 늘리면서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자본을 그냥 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세무조정이 있느냐? 회사가 이 주식 금액을 늘리면서 수익을 잡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법은 항상 이거잖아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하고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2억이라는 이익을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태웠느냐? 안 태웠어요. 그냥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자산을 늘리긴 했는데 손익을 안 잡았어.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 수익 안 잡았네.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음.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억이던 자산이 3억으로 늘었어.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던 애가 3억으로 2억만큼 늘었으니까 순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세법은 원래 순자산이 증가하면 뭐 해야 돼요? 입금해야 돼. 근데 회사는 그걸 뭘로 잡았어요? 기타 포괄이익으로 잡았으니까 뭐부터 먼저예요? 아,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입금을 안 잡으셨으니까 입금 산입할게요. 그때 소득 처분은요, 자본 항목이니까 기타라는 거고. 자, 이렇게 입금 산입까지 해놓은 다음에 세법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입금이 맞나? 를 생각해요. 자, 이게 입금인가요? 평가이익이잖아. 평가이익, 처분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얘가 입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하냐면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다시 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1억짜리였던 애를 3억으로 늘렸었는데 이게 늘리는 게 맞나요? 늘리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다시 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져요. 왜요? 입금산입 2억, 입금불산입 2억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시가평가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평가로 인해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여서 지금 문제에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이게 조금 지금은 올드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재경관리사는 IFRS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얘를 평가했다 그랬잖아요. 자, 평가가 과세소득에 지금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되게 허무해요. 영향 없음. 그래서 영향 없음이란 걸 시험장에서 고르기가 되게 겁나잖아요. 영향 없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도 막 써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좀 보고 들어가시면 영향 없음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을 골라보았어요. 자, 이런 문제는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고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 표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X를 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닌 것만 고르면 되니까요. 1번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법상으로 안 돼요. 원천징수가 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미수수익 잡았대요? 미수수익 잡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 이거 세무조정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장기 할부 판매한 다음에 걔를 뭐 했대요?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 어떻게 한대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다른 표현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장기도급공사 뭐 했대요?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장기도급공사에 대해서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다. 죄송해요. 말이 좀 꼬였어요. 자, 이때는 진행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 이거 감가상각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몇 초 만에 풀어요? 5초. 자, 보세요. 세무조정 문제 나오면 자산별로 나오죠? 그러면 송금불산입된 거 있죠? 자, 비용을 80 계상했는데 범위액이 40이면 40만큼 초과한 거 있죠? 자, 초과한 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해야 돼. 초과한 거는. 하지만 시인부조액 나온 거 있죠? 자, 시인부조액은 송금산입해요? 아니야. 과거에 한도 초과액이 있을 때만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관련해서 과거에 기초상각부인액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조정 못하고요. 자, 시인부조액 40이 있는 자산은 과거에 기초에 상각부인액을 보니까 20이 있어서 얘는 얼마까지요? 마이너스 20까지 가능하니까 송금불산입 50, 송금산입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정답으로만 보면 상당히 간단하다. 자, 13번의 기부금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포기하는 문제죠. 계산 문제? 포기. 근데 얘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해야 돼요? 일단 처음부터 있으면 내가 아는 문제만 쫙 풀어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패스해야 돼. 딱 시험 문제 읽으면 답이 오잖아요. 느낌이.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아, 이건 모르겠다. 이런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일단 쭉 넘어가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어때요?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풀면 풀 수 있는데 아, 얘는 시간이 걸리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또 세모 정도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바로 풀고요. 내가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풀 수 있는 건 세모로 표시해 놓고 아예 모르겠는 건 X 표시를 해요. 그럼 뭐야? X 표시는 나중에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안 나온 번호로 세모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시간을 써서 내가 풀어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한번 못하면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한번 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죠. 기부금은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기부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이 가니까 소득 금액을 구해야 돼서 자, 당기순이익이 500이 나와 있다라고 하죠. 500이란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이란 세무 조정을 해요. 입금 산입이 100, 송금 산입이 200이래요. 그래서 차가감이라는 소득액이 나오죠. 차가감 소득이 지금으로 보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400인데 여기에서 회사가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이 얼마고 지정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죠. 자, 기부금들이 나오는데 국방원금은 법정이에요. 자,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송금은 지정이에요. 사내 근로복지 얘도 지정이고요. 4번에 대표이사 향후의 기부금. 자, 대표이사가 향후에한테 기부한 게 세법이 인정해 줄 거냐? 세법은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얘는 한도 시부인을 할 게 아니라 야, 이거는 그냥 사업가 업무랑 상관없어서 송금불산입되는 거예요. 기부금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업무랑 상관없는 거라서 송금불산입을 해서 차가감 소득이 500으로 바뀌는 거. 자,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그러면 지정이 200이 되는 거야. 지정이 200이 되는 거다. 아, 얘가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린 뭐 하느냐? 요 밑에 와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가서 시부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소득금액. 자, 그러면 기부금 시부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어떻게 구해요? 차가감 소득 500에다가 기부금을 다시 더해야죠. 왜냐면 기부금 지출 전에 소득을 구해야 되니까 600을 다시 더하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차감한 거. 그게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이 되니까 그 소득금액의 법정 기부금 50%. 지정기부금은 10% 계산해서 한도를 계산해 보면 한도 초과 금액이 14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접대비하고 기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 말고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좀 맞히셔야 돼요. 자, 접대비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건데 1번에 보면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성질의 비용 이거 당연하지.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2번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을 부특정 다수인에게 찍은 거. 자, 이건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접대비가 아니고. 3번에 보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 자, 걔네가 법인인데 복리시설비를 줬대요. 우리 임직원들이 어떤 단체를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그걸 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 자, 걔네한테 복리시설비 준 거는 접대비로 보고요. 법인이 아니었대요. 그때는 그냥 전부 다 회사의 송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죠.
4번에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게 됐는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 자, 시가가 장부가가 있고요. 시가가 있는데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대요. 그럼 뭐로 가요? 시가로 가나요? 아니, 장부가로. 항상 큰 걸로. 세법이 접대비는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대비 금액이 크게 나와야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항상 더 큰 걸로 간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고요. 15분에 업무무관이자 관련해서 계산 문제. 자, 얘도 이제 계산 문제긴 한데 얘는 굳이 뭐 넘길 필요가 없는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회사가 차입금이 있고 그 차입금 때문에 이자라는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차입금이 1억 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 50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회사가 차입금이 있는데 업무랑 상관없는 자산, 지금 같은 경우는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법의 생각은 이거예요. 자, 이자 비용이 500이 있는데 자, 이 500은 1억이라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 중에서 3천만 원을 업무랑 상관없는 데 쓰셨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 중에서 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요. 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단순하게 이 1억하고 3천이란 걸 금액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얘에 대해서 적수의 개념을 좀 넣기로 한 거죠. 즉 그 보유하고 있었던 일수의 개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차입금의 적수가 36500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인 스포츠카를 1월 1일 날 샀으니까 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인 스포츠카를 365일 동안 썼으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송금불산이익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다. 자,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법인세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우리 퇴충하고 퇴직연금이죠. 자, 일단 퇴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회사가 임직원들이 퇴사도 안 했어. 퇴사도 안 했는데 야 얘네들한테 내가 퇴직금 얼마 줘야 되네? 라고 해서 계상하고 있는 게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해야 돼요. 자, 무조건 송금불산입을 해야 된다. 송금불산입을 하고 근데 이 송금불산입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세법상 송금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야 너희가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부채라고 잡아놓은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법은 송금불산입 하는데 너희가 이걸 만약에 외부에다가 예치하면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에다가 적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퇴충이 1000인데 1000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송금불산입이 되고 만약에 그 1000이라는 금액을 전부 다 외부에다가 예치했으면 그 금액을 다시 송금 산입해 주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세법의 개념이고요. 자 그럼 어디에다가 예치하래요? 라고 봤더니 퇴직연금에 예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연금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어떻게 해요? 임직원들 개개인 계좌에다가 다 싸주죠.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임직원 개개인 계좌에다가 싸주면서 회사는 그걸 비용 처리하고요. 세법은요. 전부 다 송금 인정하니까 얘는 확정기여형은 퇴충이 없어요. 왜요?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임직원 개개인한테 자 1번부터 100번의 직원이 있으면 1번부터 100번 개인들 각각 계좌에다가 매년 퇴직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퇴충 그 부채가 있나요? 없지. 매년 다 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급한 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도 송금 인정하고 끝. 그러니까 퇴충이란 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퇴충이 나오는 회사는 여기 있는 확정급여형. 자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지급할 돈을 회사 명의 통장에다가 넣어놓죠.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할 부채도 잡고요. 이 부채를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거예요. 회사 명의로. 그러니까 그 자산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퇴충이 송금불산입되고 그걸 다시 퇴직연금만큼 송금산입하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법상 퇴충 한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둘 중에 작은 금액까지를 인정하는데 총급여하고 추계액 중 자 이렇게 계산한 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를 지금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작은 금액까지 인정하는데 총급여는 총급여 5%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한도가 나와. 하지만 추계액 기준을 계산하면 여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말에 얼마까지 인정하냐면 추계액의 0%까지. 자 추계액이 1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
거기다 몇 퍼센트? 0%를 하기 때문에 기말에 쌓을 수 있는 추계액이 무조건 0이에요. 근데 2월 되는 잔액을 빼고 자 우리 올해 이만큼 쌓을 수 있는데 작년에 넘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그걸 초과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적으로 쌓는 개념이 퇴충의 개념이니까 자 여기까지 쌓을 수 있는데 작년에 넘어오는 거 빼고 이 개념인데 여기까지 자 기말에 쌓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0이다 보니까 어차피 퇴충은 0이 된다. 한도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의 한도가 무조건 0이 나오다 보니까 회계에서 퇴충을 쌓은 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송금불산입 유보로 짝히는 거고 그걸 외부에다가 적립했으면 그만큼을 다시 송금산입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가 있는데 이 총급여가 뭔가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야. 그러니까 퇴충 지급 대상이 되는 애들한테 지급한 총급여. 자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확정 기여형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정 기여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년 퇴직금 지급하고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에 가입해 있는 임직원들한테는 회사가 퇴충을 쌌나요? 아니야. 퇴충이란 걸 쌓지 않아요. 매년 주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 즉 퇴충을 쌓는 사람들한테 지급한 총급여를 여기다 총급여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이 있는 사람들 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중도 퇴사자, 뭐예요? 중간에 퇴사했대. 5월 달에 퇴사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퇴사하기 전까지 지급했던 급여가 회사 총급여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포함하면 돼요? 아니야. 5월 달에 퇴사했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퇴충 쌓는 사람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총급여는요, 근로제공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요, 이익처분 상여금까지는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것들 세 가지 얘도 중요하죠. 송금불산입된 거, 이거는, 야, 세법이 이거는 송금 인정하지 않을 게니까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급여가 아니라 세법이 그냥 인정해서 들어간 거. 그래서 인정상해나 퇴직금으로 받은 건데, 야, 이거는 퇴직소득 말고 근로소득으로 볼게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건 원래 근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총급여 속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세법의 입장인 거죠. 자, 문제 볼까요? 자, 1번에 보면 총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이 한도액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는 확정 기여형 설정된 것에 대한 거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포함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에 퇴직연금 충당금은요, 결산 시 비용할 수 계상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송금산입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송금산입해요. 장부상 잡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한다. 3번에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금 단기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로 가나요? 부채금액의 차이니까 유보로 가는 거죠. 4번에 총급여 기준 퇴충 송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총급여 포함 대상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애들한테만 지급한 걸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얘기하죠. 따라서 회사 규정에서 1년 미만자한테도 퇴직급여를 뭐 한다고요? 지급하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걔도 총급여액에 포함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냐가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면 퇴충 설정 대상에도 총급여액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자, 대송금이요. 자, 대송금을 보면 우리 대송금은 성격상으로 보면 결산 조정인가요? 신고 조정인가요? 외부에 거래가 있어요? 아니야. 회사가 못 받네? 라고 해서 대손 떠는 거니까 결산 조정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결산 조정인데 대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조정하는 애들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정규 강의 때 뭐로 말씀드렸나요? 대손이지만 신고 조정하는 애들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신고 조정을 하나요? 뭔가 권리관계 변동이 생긴 거야. 권리관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즉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법적으로 야 이거 이제 못 받는 채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법적으로 내 권리가 사라져. 권리관계가 없어졌죠. 변동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송금 인정해 줘야겠네. 이렇게 간다는 거고. 니은에 봐도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야 이 돈은 받지 마 라고 결정을 하는 게 생기고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하는 것도 국가에서 경매를 취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사유들, 자,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산 조정이 아니라 신고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소멸시효,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그리고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 세 가지가 신고조정 사유가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대손충당금 관련해서는 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같이 할 텐데 자, 대손충당금 관련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하자 그랬죠?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작년에 충당금 300이 있는데 올해 100을 썼어. 근데 기말해 봤더니 충당금이 500이 돼야 돼. 자, 작년에 300이 있었는데 100을 쓰고 200이 넘어와요. 근데 기말에 500이 돼야 돼. 그럼 추가적으로 설정 얼마요? 300. 그래서 회계에서, 북에서는 설정만 300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법의 생각은 어떠냐면 자, 작년에 쌓았던 대손충당금 200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자, 작년에 넘어왔던 200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추가로 쌓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건 전부 다 환입하고 다시 올해 새로 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작년에 있었던 남아있던 이 금액을 환입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설정이 300만 아니라 자, 이렇게 환입했던 거 다시 또 설정해야 되니까 설정 금액이 300이 아니고 여기 있는 금액까지 합한 500을 설정한다고 보죠. 자, 그러다 보니 환입과 관련해서도 자, 세법은 환입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입금산입. 자, 장부상에는 설정이 300인데 500이니까 송금산입. 그래서 작년부터 넘어오는 잔액 그 2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입금산입과 송금산입을 동시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금산입 200, 송금산입 200 굳이 세무조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쟤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뭘 하기라고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할 때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장부상으로 보면 당기 설정액 300이 비용 처리 금액 같지만 세법은 뭐로 보기로 했어요? 기말잔액, 즉 여기 있는 기말잔액을 당기 설정액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설정액이 기말잔액이다. 또 하나, 기초에부터 있었던 대손충당금 200이 있었는데 얘를 뭐 하기로 했어요? 전부 다 환입했다 그랬죠. 세법은 환입하기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있느냐? 우리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했던 애가 환입되면 입금. 송금이 아니었던 애가 환입되면 입금이 아니죠. 근데 대손충당금 중에서도 작년에 세법이 인정 안 했던 애가 있어. 그게 부인액이죠. 자, 그러면 송금이 아니었던 애를 환입하면 뭐예요? 입금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작년에 부인됐던 금액이 있으면 자, 전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환입했죠? 환입했다 그랬잖아. 환입한다는 게 뭐야? 입금이잖아. 그러면 얘를 입금으로 불산입해주는 세무조정을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간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여기 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건 좀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문제만 푼다라고 하면 작년에 송금불산입된 거 무조건 그냥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시부인할 때 회사의 설정액을 기말잔액으로 보는 거. 자,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오히려 쉬우실 수가 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1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 안 쳐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뭔가요? 예, 얘는 맞죠. 왜냐면 소멸시효는 뭐였어요? 신고조정 사유였으니까. 이번에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당기설정액과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하나요? 결산상 당기설정액이요? 아니, 기말잔액하고 비교해야죠. 자, 3번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한 사무인데 입금인 거고요. 4번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자, 작년에 한도 초과됐던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송금산입, 즉 입금 불산입.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번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깊게 들어가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얇게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자, 특수관계자가 누군지,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부당한 걸로 보겠다는 건지 그걸 보는 거여서 첫 번째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줬대. 뭐야? 이익을 줬지. 이익을 줬으니까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요. 비출자자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력으로 줬다. 자, 사택 얘기 또 나오죠. 사택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사택을 보면 이 사택은요. 누구한테요? 누구만 제재요? 임원인데 주식이 있어. 근데 주식이 많아. 그렇죠?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그 사람한테만 제재를 하는데 자, 비출자자, 주식이 없는 임원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제재 대상이 아니죠.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익 대상이 아니고요. 3번에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했다. 비싸게 샀다. 그럼 어때요? 회사가 손해보죠. 그러니까 부당이익인 거고.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급금 줬다. 가지급금 세법이 제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2월 결손금이요. 자, 얘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2월 결손금도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 구 사업연도에 블라블라. 자, 이거는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간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블라블라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우리 산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각사소가 100이 있고요. 2월 결손금이 80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과세 소득이 또 60이야. 그럼 이 60이란 걸 다 쓸 수 있느냐? 자, 100에서 80 빼고 나면 이미 20밖에 안 남아요.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60을 다 뺄 수 있어요? 못 빼잖아요. 남잖아요. 그 금액이 남았을 때 걔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그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 손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자,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니까. 3번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나요? 아니죠. 자, 지금은 이제 15년이고요. 15년이고 2020년 이전에는 10년이었죠. 4번에 회계상 결손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하지니까 한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법인세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1번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접 사업연대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한다? 아니죠. 우리 지금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닌 거고요. 직전 사업연대 실적하고 그 다음에 단기 실적하고 직전 사업연도 2분의 1하고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이번에 법인세 결수표준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지.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3번에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분납은 일반적으로 1개월인데 중소기업은 2개월이더라. 자, 이 표현 기억하시고요. 4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았대.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게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결정하는 거야. 이게 우리 재경사 시험 문제 출제됐던 지문인데, 이게 잘 안 배우던 내용이 나와서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서 평가 문제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총론하고 법인세는 마감을 하고요. 자, 이제 소득세 알아보죠. 게임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쉬는 시간에. 선물도 받나요, 그게? 네. 자, 21번이고요. 소득세하고 이제 부가세 알아보죠. 소득세인데, 소득세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온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 소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1번 개인별로 하는 개인 단위 과세다. 그래서 2번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고, 3번에 공평과세를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였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4번의 소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납세 세목이죠. 4번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우리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열거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데, 그때 열거한 소득이 뭐가 있나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소득을 하나로 쫙 합쳐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란 걸로 해서 한번 과세하다 보니까 우리 소득세 세율이 소득이 커질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득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부과할 때보다는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커진 소득에 대해서 한 번 세금 과세하면 세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에서는요, 야, 이게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네가 이거 다 벌어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란 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종합소득이고, 퇴직이랑 양도는 어떻게 해요? 퇴직금은 퇴직금만 가지고, 양도는 양도소득만 가지고 따로 계산하죠.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소득이, 결집된 소득이 한 번에 과세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이런 게 있죠. 자, 여기 있는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자하고 배당을 합힌 걸 저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분리과세가 뭐예요? 원천징수로 종결을 한다는 거죠. 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걸 우리가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15.4%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받죠. 왜요? 국가에서 왜 그래요?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잘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한테 야, 너 돈 줄 때 다 주지 말고 세금 떼고 줘.
세금을 떼고 줘라고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했으니까 세금 떼는 거 있으니까 야, 뭐 그것만 받자. 이걸 뭐 다른 소득이랑 또 합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이런 과정하지 말고 원천징수한 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해버리자라고 하는 게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자, 그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랬죠. 왜요? 금융소득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었죠.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에 절대 합산하지 말고요. 원천징수로 끝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실명이었죠. 비실명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과세를 세게 하죠. 실명으로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99% 세금 내는 거니까 굳이 합칠 필요가 없어요. 세금 많이 뗐으니까.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 세금을 조금만 떼고 해줄게 라는 차원에서 갔고요. 뭐 디귿은 수업 목적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요. 2천만 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너희는 그냥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이라고 썼고요. 이번에 무조건 종합과세는요. 자, 우리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합산하지 마세요. 원천징수로 끝낼게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했어야 돼요. 원천징수를 한 애들은 2천만 원 기준에 따라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기억, 니은 이런 애들을 보면 기억, 니은 볼까요? 국내에서 지급받긴 했는데요. 원천징수가 뭐였대요? 누락됐대. 자, 그럼 원천징수가 누락됐으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세금 한 번도 안 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세금 한번 걷어야 돼요. 기억해 보면 국외에서 받았대요. 자, 해외에서 받다 보니까 자, 미국에 예금했다가 거기서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 한국애한테 이자를 주면서 잠깐만 한국애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한국 국세청한테 세금 원천징수해서 내야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세금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국외에서 받는 소득과 같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왜냐? 아직까지 한 번도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가자는 거고 자,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뭐라고요? 조건부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자, 이 조건부가 말하는 조건부가 뭐예요? 아, 너희는 2천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고민해 볼게 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2천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판단할 때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애들은 여기는 2번하고 3번에 있는 소득들이죠.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두 가지 소득 금액이 2천을 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종합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아까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 합산하지 말고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분리과세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조건부 종합과세인 애들만 그렇고 만약에 이 2천만 원이라는 소득 안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걔는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금융소득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우실 거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고요. 이 내용이 지문으로도 나와요. 자, 지문으로도 나와서 같이 이제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에 정기예금이자는 조건부예요. 맞고요. 비실명이자는 무조건 분리예요. 이거 방금 봤었고요. 자, 3번 같은 지문이 좀 어려워요. 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는데 얘가 2천만 원 이하였대요. 자, 2천만 원이 안 됐어.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분리과세 하느냐? 누구만요? 조건부 종합만 분리과세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안에 무조건 종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 얘는 2천만 원 이하였다 하더라도 걔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4번에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애래요. 자, 영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겠지만 나는 돈 빌려주는 게 영업이 아니야.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빌려줬어. 그때 이걸 뭐라 그래요? 비영업대금이익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자, 23번 문제는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제 금융소득 봤고요. 2배 사근 연계에서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에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인데 법인세, 소득세 차이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애가 지금 누구라고 돼 있나요?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애가 저거예요. 대표자 인건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이 법인세에서는 대표자들한테 주는 것도 되지만 소득세는요. 그냥 소득세는 나 자체가 나를 위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나한테 급여를 주거나 내가 나한테 퇴직금 준다는 의미가 없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이 표현 시험에 거의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인건비하고 퇴충은 거의 매번 나오는 거고요. 다만 그 표현 나올 때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담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 이 표현까지 기본적으로 급여나 퇴직급여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면 좋고요. 출자자의 자금 인출. 자, 이 표현도 항상 나오죠.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네,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즉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요. 뭐 자가 소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이자 배당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자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왜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득이 발생했으면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입금이에요. 그래서 이자 배당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런 게 전부 다 법인세 계산할 때 입금에 포함이 돼 있다면 소득세는요 열거주의잖아. 그래서 내가 사업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 그 번 돈을 예금해서 이자가 났어. 배당을 받았어. 주식을 샀다가 처분해서 이익이 났어. 유형자산 처분해서 이익이 났어.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사업해서 번 돈 가지고 했으니까 사업소득이야.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나 배당이 났으면요. 그거는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을 예금해서 이자 났으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지 아니라 이자소득은 그대로 이자소득으로 가는 거고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봐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지 얘네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죠.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마찬가지예요. 총수익금액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고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유가증권을 팔았대요. 그럼 뭐가 과세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이 과세될 수 있을 거고 물론 뭐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대주주가 아니어서 자 토지나 건물을 팔았대요. 그럼 우리 뭐로 가요? 양도소득 가요. 그리고 기타의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기계나 차량이나 공기구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제외였어요. 근데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 좀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자 지금은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 왜냐?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팔았는지 좀 봐서 만약에 처분한 게 기계나 차량이나 공기구나 비품을 팔았대요. 예를 들어서 기계나 차량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정부 대상자인지를 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계를 팔았어요. 그때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포함해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보면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어때요? 자, 유가증권 처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하니까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번에 보면 이자 수익은요. 법인세법상 각사소에 포함하지만 소득세법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3번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소득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4번에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횡령이에요. 하지만 사업자인 개인도 자금을 인출할 수 없나요? 사업자인 개인은 자금을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셔야죠. 자, 24번의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에서 이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과세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지문들을 보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만 쭉 끌고 와서 요 밑에서 과세되는 금액, 그 총급여라고 하죠. 그 총급여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월급여 200 당연히 기본적으로 과세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이 12개월 동안 했으면 2,400이 될 거고 자, 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즉 800이라는 상여를 받았으면 상여도 당연히 들어가고 연월차 수당, 뭐 가족 수당, 효도비, 자, 수당의 명칭은 상관없어요. 자, 얘네들 중에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할 거요 하는 항목에 비과세 항목에 연월차 수당, 가족 수당, 효도비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식대를 120만 원 받았으니까 1년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은 거요? 그거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요? 밥을 안 줄 때. 그랬더니 회사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돈을 줬대요. 그러면 어때요? 비과세 해줘야지. 비과세. 그래서 120만 원이라는 식대는 요 밑에 소득금액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차량 유지비로 월 25만 원을 줬대요. 자,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를 정산받는 대신에 월 정액으로 받았을 때 얼마까지요? 월 20만 원까지. 그러면 20만 원에 12개월 하면 240이잖아요. 근데 300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과세될 금액은 6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걸 뭐라 그래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라고 하죠. 자, 인정상여 당연히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는 금액은 3,70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소득인데요. 연금소득. 자, 우리나라의 연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금이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돼 있어요. 자, 공적연금의 특징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군에 있는지에 따라 뭐 일반적인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교직원인지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데 저건 법에 따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 이외에 개인적으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란 거 들 수도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는 퇴직연금이란 것도 운용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얘네들을 불입했을 때 하고 수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보면 자, 불입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공적연금을 여러분들 회사 가면 월급 줄 때 연금을 떼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연금을 낸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연금했던 걸 전액 소득공제, 즉 비용으로 차감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공적연금 낸 거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돈은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죠. 즉, 연금저축을 내가 계속 매달 불입할 거고요. 퇴직연금은 어때요? 원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지만 그 퇴직금 넣어있는 통장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 24번 답 3710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24번 답을 먼저 한번 좀 가서 여기 설명드리고 24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불입할 때 혜택을 주고요. 그럼 그걸 받으면요. 자, 받았을 때, 먼 훗날 받았을 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하지만 연금 외, 즉 연금회가 아니라 한 번에 빵 받았어요. 라고 하면 공적연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그 다음에 기타 연금저축이나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볼까요? 3710 그러네요. 여기 1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해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연금이 있을 때 과세하는 방법도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과세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보기의 항목으로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보면 이런 거예요. 공적연금은 나중에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느냐? 연말정산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듯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거고요. 퇴직소득, 자, 내가 퇴직금을 넣어뒀던 거를 연금으로 수령해요. 퇴직금 넣어뒀던 걸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줘요. 얼마만큼 세금 떼고요? 연금에 수령할 때 70에서 60%, 즉 퇴직금을 연금 외 수령하면 무슨 소득 과세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그렇게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때에 70에서 60%, 즉 퇴직금으로 받을 때보다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즉 70에서 60%만 과세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분리과세. 자, 이 세금만 딱 내시고 그냥 끝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기본적으로 3에서 5%를 원천징수하면서 뭘 하냐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죠. 근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200만 원 이하래요. 이 수령한 금액이. 그랬을 때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즉, 나 이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할게요. 또는 나 이거 그냥 원천징수한 걸로 납세의무 끝낼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내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푸시면 되죠. 자, 25번 문제 보시면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에 원칙적으로 연금저축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대신에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입할 때 세액공제 해주고 수령하면 연금소득을 과세하고요. 2번에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요. 자,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 중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 조금 전에 봤었죠. 그 1,2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뭘 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장에서 쉽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3번에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은 자, 퇴직금을 넣어놨어요. 과세 이연한 퇴직금을 나는 연금으로 받을게요 하고 넣어놨던 애를 연금 왜 수령했대요. 한 번에 빵 받는 순간 그럼 이제 뭐예요? 아, 원래 퇴직금이었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지만 얘를 한 번에 팡 받는 순간 당연히 뭐로 가겠어요? 퇴직소득으로 가겠죠. 원래 얘는 퇴직금이었으니까. 4번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연금 과세하나요? 과세하지 않죠. 과세하지 않는데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됐고요. 자, 26번 보면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1번에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이 표현도 좀 기억해 줘야죠. 자, 기타소득 뭐 한다? 종합과세한다는 게 2배, 4근, 연기 합해가지고 한 번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타소득은. 하지만 그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종합소득에 합산할게요. 이래도 되고 나 이거 원천징수로 끝낼게요 하는 거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있다. 자, 이 표현도 어렵죠. 어렵지만 기억해 놓고 들어가면 눈에 딱 이거 있으면 시험장 가면 쉽게 여러분에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문장들을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 모든 기타소득 금액은 기타소득의 80%가 인정되나요? 아니죠. 60에서 90%까지 인정이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3번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령한 강사료 뭔가요? 기타소득이죠. 인적용역 일시제공이라고 하죠. 4번에 복권당첨소득은 뭐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자, 복권당첨 로또 30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2배, 4근, 연 다른 모든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하는 순간 그 해에 나는 소득세율 최고세를 맞는 거야.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분리과세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27번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요. 자,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낸다 그러면 거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임대, 자, 부동산 임대라는 걸 세법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서 만약에 결손이 났어. 그러면 원래 소득세는 2배, 4근, 연기라는 종합소득 안에서 통산을 해요. 이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를 통산을 해서 네팅해서 과세를 하는데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건 그런 네팅을 안 해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통산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랑 다음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고요. 자,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결손금이 났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 내에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 내에서 자, 2배, 4근, 연기 내에서 공제를 하지만 공제되지 않은 게 있으면 퇴직하고 양도해서 공제한다. 이거 가장 전형적인 틀린 문제예요. 자, 퇴직이랑 양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예요? 종합소득 내에서만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연기 2배 순서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하는 거죠. 자, 4번에 2013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0년 이내에 하는 걸 공제를 한대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2020년 이후부터는 15년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 거는 10년 동안 이월결손금 하는 거라서 이거 그냥 15년만 보고 15년만 생각하고 10년이니까 틀렸네 라고 할 수 있지만 20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이에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겠다. 자, 28번의 보험료 공제인데요. 이제 연말정산할 때 개인들이 사용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차감을 해주는데, 자, 보험료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공적 보험 낸 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보험료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개인들이 부담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담했을 때 얘네들은 법에 따라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전액 소득공제해줘요. 우리 공적연금을 소득공제하듯이 이 보험도 소득공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이런 거 말고 개인들이 나 뭔가 보장받고 싶어서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죠. 걔네들이 보장성 보험인데 걔네는 세액공제를 해주죠. 자, 그럼 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는 항상 이래요. 내가 보험료를 냈으면 보험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그냥 다 해주냐? 아니요. 내가 보험료 지출한 것 중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보험료를 먼저 구하죠. 그래서 공제대상 금액이란 걸 1순위로 구하고, 자, 이 공제대상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다가 세법이 정한 일정 비율만큼 곱해서 그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건데, 자, 그 공제대상 금액이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장애인 전용 보험하고 일반 보험 각각 100만 원씩 되죠. 그래서 내가 일반 보험도 들었고 장애인 보험도 들었으면 자, 일반 보험 100만 원, 장애인 보험 100만 원이고요. 그럼 그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요? 장애인은 15%, 그 다음에 일반은 12%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라고 해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 금액이면요. 일단 여기 있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자,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얘들은 소득공제잖아요. 자, 소득공제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자동차 보험, 얘 보장성 보험 맞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 있으면 이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얘에 대해서도 100만 원, 얘에 대해서도 1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저축성 보험, 쟤는 저축성이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120만 원을 냈으면 얘를 전부 다 공제 대상으로 보느냐? 얼마까지요? 한도가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험을 150만 원 들어갔지만 얼마까지요? 공제 대상은 100만 원까지 해서 12%와 15%를 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육비 공제요. 자, 교육비 공제가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고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교육비라는 게 본인의 교육비보다는 내 이제 부양가족들의 교육비가 주로 나갈 거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저 부양가족이라는 범위가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본인하고 누가 있겠어요? 배우자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직계비속, 내 자녀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인데 독특한 거는 직계 존속을 위해서 내가 교육비를 썼어요. 교육비 안 된다는 거야. 뭐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준대요. 자, 그러면 교육비가 뭐겠어요? 자, 어린이집 보내고요, 유치원 보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를 가죠.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교육비일 거고, 그 교육비가요, 대학생만 900이고,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1인당 연간 300만 원씩. 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학원 들어갔다. 내 자녀가 대학원에 갔다. 자, 그걸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느냐? 대학원은요, 본인이 간 것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원 간 거는 안 된다. 이거 하나 중요하고. 애들 교육비 하면 대부분이 뭐예요? 학원비야. 근데 학원비는요,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까지만. 자,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도 1인당 연간 3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되고요. 학교 급식비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얼마까지 해주냐? 15%까지 세액 공제 해주는 게 교육비인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교육비 공제할 때는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연령 요건은 아닌데 소득 요건은 돼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본 공제할 때, 자, 연말정산할 때 보면,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 해주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할 때 공제 대상인지를 뭐 가지고 따졌어요?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할 때만 됐어요. 자, 그때 연령이요,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었을 때, 그쵸? 그 연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기준이란 게 있어서 그 두 가지 기준을 전부 다 충족하는 사람만 내가 부양가족이라고 봐서 150만 원을 해줬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교육비는 독특하게 연령 요건을 안 보기로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봐보세요. 내 자녀가요, 21살인데 대학교를 다녀. 근데 걔가 소득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비를 내주고 있어요. 대학교 학비를.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인정하지 않을 거냐? 자, 자녀가 소득은 없대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은 충족했어. 근데 20세를 넘었으니까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본공제는 못 받았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는 연령 요건은 안 보기로 했으니까 소득이 없으면 그 자녀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기만 하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교육비 공제의 독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교육비 문제는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액을 구하라고 그래서 세액 공제 금액이 아니라 자, 이 교육비 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장남이 있는데요. 장남이 있는데 30세래요. 연령은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교육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대요? 아, 30세에 대학원 다니고 있대요. 자, 대학원 되나요? 안 돼. 왜요? 대학원은 본인만 되니까. 자, 차남이 20살, 자, 나이는 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 금액이 200이 있대요. 뭐요? 소득 때문에 안 돼. 자, 얘는 소득이 있어서 안 돼요. 자, 소득이 있으니까 얘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장녀가 19세 나이도 되고요. 예금이자가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에서 소득 요건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학비로 300만 원 했대요. 자, 얘는 가능하겠죠. 자, 차녀가 15살이고 소득 없대요. 이건 인정이 되는데 외국어 학원인데요. 몇 살이에요? 15세.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 취학한 이후죠. 그러니까 학원비는 안 되더라. 그러면 공제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만 남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몇 개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이렇죠. 양도세는 유상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유상 이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토지의 현물 출자. 자, 현물로 출자하자. 내가 원래 돈으로 내야 되는데 주식을 사려면 돈을 주는 건데 현물로 줄게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주는 게 현물 출자죠. 그럼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다가 주식을 샀다고 보는 이중거래 관점으로 보니까 팔았다고 보죠. 건물의 무상이전, 자, 무상으로 줬대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느냐? 아니죠.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거고요. 임대하던 점포를 뭐 했대요? 양도했죠.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되고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겠죠. 자, 비상장 주식이요?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자,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이런 것들과 함께 양도하게 되면 그때는 얘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 비읍 같은 게 여러분들이 시험의 지문으로 보면 좀 어려우실 텐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자, 원천징수인데요. 원천징수는 이거죠. 자, 소득이 생기면 알아서 세금을 지금 신고하라고 하는데 잘 신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떼겠다는 게 원천징수의 개념이고요.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관계없이 동일하다? 아니에요. 자, 개인들은 세금 신고를 인원도 워낙 많고 그리고 세금 신고도 잘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퇴직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세금 징수하세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고 법인한테 뭔가 대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 자, 내가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뭐야? 회사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준 거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세금을 미리 내가지고 국가에 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 돈을 받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세금 거두니까 원천징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어디에서요? 해외에서 줘. 자, 미국에서 준대. 그러면 미국에 있는 스미스, 자, 걔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한국이 세금 과세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원천징수라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요? 네, 무조건 종결되는 건 아니죠. 종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4번에 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면 지금부터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쉽죠. 하다 보면 부가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소비지급과세 원칙.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애하고 납부하는 애가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고요. 부가세는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기로 했죠. 맞는 거고요. 4번에 부가세가 매출액에서 매입을 차감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10% 하나요?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주요 자체, 자재, 주요한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하는 거, 임가공하는 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었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고요. 교환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당연히 보죠. 3번에 건설업자. 자,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 자, 건설업자는요, 자재를 부담하는지 여부, 자,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건설업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표현 자주 나와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임가공하고 이 3번에 있는 부동산 건설, 우리 건설업하고 두 가지를 놓고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자, 우리 용역의 무상 공급은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죠. 자, 34번 보면요. 공급식이요. 현금 판매하고 외상 판매는 기본적으로 언제요?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 장기 할부 판매는 뭐라 그랬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죠. 자,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수출했을 때는요, 선적한 날. 자, 3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4번에 조건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재화에 인도하는 날이다. 저게 맞나요? 아니죠. 자,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된 거. 자, 이거 17일 이내에 반품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 실제 상대방이, 나 이거 그냥 살게요. 자, 7일이 안 지났는데, 나 살게요. 이런 의사표현을 했거나, 또는 7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반품을 못하죠? 자, 그때 가서, 과세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영세율하고 면세라는 게 부가세에서 중요한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영세율을 구분을 하는데요. 1번의 수출, 당연히 영세율이죠. 자, 2번의 토지의 공급 뭐예요? 토지의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죠. 면세. 3번에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외건설공사 해외에 가서 건설하고 있대요. 뭐예요? 소비지국이 어디예요? 결국은 해외에서 소비하니까 영세율이고요. 4번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 항공력, 국외에서 제공하는 외국 항행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정답은 2번이겠죠. 자, 과표에 제외해야 할 항목. 자, 이거 상당히 부가세적으로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항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1번, 2번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우리 정규 강의 때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보세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는데 주러 가는 사이에 파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 보면 매출 애누리, 매출 한익 어때요? 네, 차감해 주기로 했죠. 차감해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과표에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과표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과표에서 포함하지 않죠. 자, 대손금. 이게 좀 어렵죠. 대손금이면 내가 물건을 팔았었는데 이제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100만 원짜리 팔고요. 100만 원짜리 팔면서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만 원까지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게 확정이 된 게 대손이잖아요. 그러면 대손금이 발생했으니까 원래 내가 물건 팔았을 때 뭐 했겠어요? 100만 원이라고 신고하고 과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10% 해가지고 10만 원이라는 거 매출세액으로 냈을 텐데 자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대손이 됐으니까 과표에서 100만 원을 차감해가지고 매출세액 10만 원을 빼려고 한다고요. 근데 세법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느낌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표가 없어진 건 내가 예전에 상대방한테 100만 원짜리를 공급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 10만 원이란 부가세를 못 받은 사유만 발생한 거니 이 대손금 10만 원만 별도로 빼주죠. 따로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과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대손세액을 별도로 여기에서 차감하라는 거다. 판매 장려금을 줬대요. 거래 수량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줬다고 해서 그걸 과표에서 제외하느냐? 이건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100만 원치 팔았고요. 얘한테 판매 장려금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려금이 있으니까 과세 표준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에서 10 차감한 90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 자체는 100만 원을 한 거고 장려금은 내가 판매 촉진 수단으로 판매 촉진을 해서 별도로 그냥 지급한 거일 뿐이지 그걸 과표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할 때 판단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다. 익숙해 있지 않으면. 공급 대가가 지급이 지연이 됐어. 자, 원래 3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았대요. 연체 이자. 이거는 연체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자, 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36번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렵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37번은 뭐예요? 네, 계산이야. 계산식. 계산으로 나오면 어려워하지만 자, 이런 계산형 문제는 여러분이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시험 점수를 주는 계산형 문제예요. 자,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특수관계인한테 500만 원에 팔았는데 시가가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500에 팔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500에 팔았어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얼마로요? 특수관계인한테는 시가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가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한테 5천을 팔았는데 매출 애누리 등이 차감된 금액이 5천이라는 거야. 자, 매출 애누리 어때요? 차감해야죠. 그러니까 차감한 금액이 5천이니까 뭐 잘한 거야. 만약에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5천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00하고 100을 차감했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미 차감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죠. 자, 3번에 이런 게 나오죠. 재화 공급과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대요. 내가 돈을 받았어. 근데 부가세 당사는 뭐라고 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어. 근데 돈을 받았어. 그럼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4번에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해서 받은 연체이자. 뭘 받았어요? 아, 연체이자. 원래 3월 달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게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연체금으로 더 받은 거. 이건 뭐예요? 내가 재화 용역 공급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연체이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과표를 보면 1000하고 5000을 해서 6000으로 들어가는 게 이 문제가 되겠죠. 자, 38번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 가능하고요. 첫 번째 보면 거래처 선물 뭐예요? 접대죠. 그러니까 안 돼요.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블라블라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면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아야죠. 3번에 비영업용 승용차 우리 회사에서 승용차 쓰는 거 세법은 싫어한다 그랬죠. 자, 승용차는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싫어하고요. 복리후생비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고요. 39번에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자 이게 간이가세자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면 이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자, 이거는 쉬운 질문이야. 그냥 당연하지. 이번에 간이가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 간이가세자가 누군가요? 간이가세자가 제가 이 밑에다가 썼을까요? 제가 써오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이가세자라는 애들이요. 옛날에는
1년에 공급대가가 4,800이 안 되는 사업자들, 자, 0에서 4,800에 있는 사업자들 간이가세자라고 하고, 자, 이 간이가세자한테 원래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건 팔 때 부가세 10% 받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주고, 내가 물건 사올 때는 부가세를 내면서 세금계산서 받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주고, 세금계산서 받은 다음에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것들을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줘야 돼. 3개월 단위로. 그래서 1년에 4번 신고를 하라는 거야. 근데 간이가세자는 1년에 4,800이 안 됐던 애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월 매출이 400이 안 돼. 자, 그런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하려고 매출, 매입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간이가세자는 야, 너희는 대충 하자. 부가세 그냥 대충 내줄게 라고 해서 뒤에서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너희는 대충 하기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사업자인 것 같으니 당신들은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절대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영수증만 교부하라고 했었는데, 이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4,800에서 얼마로 올라갔냐면 8,000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예전에 4,800에서 8,000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였냐면 간이었어. 간이? 그러니까 얘는 세금계산서가 안 됐어요. 자, 세금계산서가 안 됐던 애야. 아니,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자, 예전 기준에 따르면 4,800에서 8,000인 사람들은 일반이었어. 일반. 그래서 얘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애들이에요. 자, 근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 자, 이 사람들이 8,000 이하까지가 전부 다 간이가 되다 보니까 개정된 기준에서는 얘들이 이제 간이가 돼요. 간이가. 다시요. 자, 과거에는 4,800까지만 간이었지만 이 4,800에서 8,000인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럼 일반 사업자들이었어요. 간이가 아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애들이었는데 간이의 기준이 8,000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됐어요? 간이가 됐어. 자, 그러면 야, 너 이제 간이니까 간이면 세금계산서 하지 말고 영수증해. 라고 하려고 보니까 얘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잘 해오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굳이 야, 너 이제 영수증해. 세금계산서 하지 말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이럴 필요는 없다 보니까 세법이요. 아, 지금은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이렇게 4,800에서 8,000에 해당하는 애들은 세금계산서를 하고 싶고, 과거처럼 영세했던 4,800이었던 애들은 세금계산서를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간이가세자도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자, 이렇게 정한 다음에 다만 혹시나 매출이 직전 연도가 공급대가가 4,800이 안 되는 사업자들은요, 세금계산서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요. 원칙적으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혹시 직전 연도 4,800이 안 되는 간이가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3번에 한 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도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수정을 해줘야 되죠. 맞는 거고. 모든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자, 이거는 우리 기억하실 게 우리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 기억하시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자, 얘에 따라 거래하는 거는 누구의 거래예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죠.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다 보니까 영세율이 적용이 되긴 해. 하지만 근데 그 거래하는 애들을 봤더니 둘 다 국내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애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목적 자체가 얘네들의 거래를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틀린 거고요. 5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임대료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면 항상 간이가세가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텐데, 간이가세를 보면 첫 번째, 간이가세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들. 야, 법인이 무슨 간이냐. 너희는 제대로 FM대로 해야 되고, 개인들 중에 소득 금액이 작은 사람. 자, 8,000이 안 됐던 사람들이고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4,800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간이의 기준이 뭐였어요? 8,000이야.
자, 8,000이지만 지금은 뭐 하기로 했어요? 간이도 세운기한수 교부해. 다만 그게 4,800이 안 되면 세운기한수 교부 면제해줄게. 그래서 직전 연도가 4,800 미만인 그 개인 사업자인 간이들 있죠. 그 간이들한테는 영수증 교부해도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번 표현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고요. 3번의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는 변경이 되냐? 자, 내가 수익 금액이 8천이 넘어서 9천이었다가 6천이 됐다가 뭐 또 1억이 됐다가 이렇게 수익 금액이 바뀌게 되면 어떨 때는 일반과세자였다가 어떨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아니죠.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해요. 언제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한번 신고를 하고 다만 1월부터 6월에 대한 세금만 고지납부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 게 간이과세자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당부를 드리면 시험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 강조를 계속 드리잖아요.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버릴 건 버려라고 말씀드리는데 풀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거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쭉 보다 보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풀어야 된다. 제일 먼저 풀고 나머지 내가 조금 애매했다거나 아예 모르겠다거나 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걸 푼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장에 가서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시험장에 가셔서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셔서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